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정치 7월 16일 오후 순서 시작합니다. 저녁이죠. 6시부터 화요일은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지금 내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 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 이제 8월 18일 되면 다시 대표가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 폭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는 이미 맞고 있고, 쓰나미, 이 사법 위기가 드디어 이제 쓰나미가 돼서 이재명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재명뿐이 아니죠. 민주당을 같이 덮치고 있죠. 왜냐하면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434억 원,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쓰나미가 이재명을 덮치고 있으니 이재명 쪽에서 지금 이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도냐? 대통령 탄핵. 이게 지금 그 구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저는 이제 돌입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조금 전에 이 민주당이 또 그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지금 연다고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서 39명의 정인들을 채택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 용산에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이나 또 그 김건희 여사나 이렇게 그 출석 요구서를 갖다 준다고 하면서 또 퍼포먼스를 한번 했죠. 막 쳐들어가듯이 현역 의원들이 가슴막 했는데, 그리고 39명을 해서 이번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렇게 됐지만 국회에서 청원을 했다고 탄핵 청문회를 하는데 오늘 추가로 정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을 해버렸는데 퇴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또 정인으로 불렀냐 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자, 검찰총장은 보통 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도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 국회에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그것은 입법부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사위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조율을 해야지, 정말 필요할 때 조율을 해야지 상임위 나가는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을 정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를 또 정인으로 채택을 했죠. 안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도 가지 않는다고 했고,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청문회를 하겠다. 또 단독으로 하겠죠. 그 정인들 안 오더라도 자기들끼리 이제 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자락을 까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청문회를 했는데, 39명을 미리 이번에 미리 이렇게 채택을 했었죠.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 있고, 모친인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경호처장 몇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오늘 6명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채택을 했죠. 자기들끼리 여당은 퇴장을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초로 정무수석, 심지어 강희구 부속실장이면 대통령 일정 같은 것을 다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장, 또 공수처 차장, 이렇게 해서 6명을 또 추가로 조금 전에 정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게 한쪽으로 보면은,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그만큼 이재명이 이제 다급하구나, 위기에 몰렸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관전 포인트로, 시청 포인트로 제시해 드린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위기에 몰린 것을 직감을 했으면은 바로 탄핵으로 치고 나가는구나.
그전에는 검사 탄핵 4명의 검사를 불러서 이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망신을 주고, 그리고 이 수사 방해하고 공소유지 방해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막 그런 그 절차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일단 뒤로 제쳐놨습니다. 워낙 역풍도 많고 검찰 내부에서 막 그 반발들이 나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3번이나 입장 표명을 하고 하니까 제쳐놓은 상황에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건너뛰는 그런 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혼에 몰렸으면 그럴까 해서 이재명 대북 송금, 제가 썸네일에서는 일타 강사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북 송금 일타 강사이기도 하고 저승사자이기도 한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재판을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어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본인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진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신진우 부장판사 그거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1심 판결들도 지금 나오는 그 일정이 잡혔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급하니까 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해서 자락을 깔았다. 실제 그 탄핵 정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여기저기 막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시청 포인트는 그 부분 하나. 이재명 대북 송금 저승사자 신진호 판사입니다. 신진호 판사 앞에 섰다. 그리고 이재명의 토사구팽당한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 석자가 같아서 이원석. 왜 그러냐면은 몇 차례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이제 다 알려져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소문들이 법조계에 파다한데, 그것은 다 이제 이재명 어떻게 보면 봐주기 수사를 지휘를 해왔죠. 그런데 이재명이 콘으로 몰리니까는 이원석을 청문회 정인으로 부르고, 만약에 청문회 정인으로 안 나오면 또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원석 입장에서는 봐주던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죠. 자, 그 부분도 오늘 시청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조선일보 칼럼 내용이 계속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아침부터 다뤘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재판을 한명숙 전 총리죠.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이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것을 쓴 논설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법조 출입을 오래 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 이렇게 이 방식대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워지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는 3가지. 이재명 대북 송금 저승사자 신진우 앞에 선다. 그리고 이재명의 토사구팽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자,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된 거네요.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탄핵 거리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좌파에 투척을 해주는, 무슨 뭐 영부인의 무슨 뭐 댓글팀이니 뭐 법무부 장관 그 댓글팀, 그리고 뭐 당무 개입, 용산의 당무 개입, 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먹잇감을 막 좌파에 투척해주는 그 상황은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그것 외에도 탄핵거리를 찾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시청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선 인터넷판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 신청 분석을 해두고 행간의 뜻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면 신청 분석입니다. 지면 신청 분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총장 정인 채택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개해 드릴 기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검찰총장까지 정인 채택 이 발음체함에 기가 막힌다.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검찰총장 정인 채택 이야기는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 제가 해드리고 우선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원석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 민주당의 발음체함에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계속 그 채택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채택을 했죠. 자, 그래서 마구잡이식 정인 채택을 이어가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수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음체함에 기가 막힌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은 너무 나약하지 않는가.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정인으로 채택을 하고 하는데 기껏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 집단 퇴장하고 의결을 하는데 집단 퇴장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고 자, 이 정도 수준에서 거쳐서는 이거 막아내지 못합니다. 좀 더 이제 투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부터 또 황호여 비대위도 지금 경선관리, 전당대회 경선관리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황호여 비대위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더 투사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최대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죠. 안으로는 전당대회 지금 거의 자해극을 넘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 있고 밖으로는 이재명이 본인의 이 구속 방탄을 위해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이 기류로 전국을 급속히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검찰총장 정인 채택 이야기는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재판에 병합 안 한다. 이재명이 꼼수를 썼죠. 자, 자기 대북 송금 사건 기소가 됐죠. 그 기소를 해서 배당이 됐는데 수원지법에 형사 합의보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제 이재명의 운이 다한 거죠. 저는 운이 다 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은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김성태에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 신진우 재판부 그걸로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서울에 지금 3개나 받고 있는데 그걸로 옮겨달라 했는데 대법원 일부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이제 수원지법에 있는 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공통된 상급 법원에서 하니까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접수한 지 2주 만에 그리고 대법 일부에 배당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안 돼! 해버린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병합을 신청을 하면은 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편의를 봐주는 피고인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내가 서울에서 중앙지법에서 3개나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원지법에 하나 있는데 합쳐주면 고맙겠소. 왜냐? 내가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도 있어야 되고 국회에도 있어야 되고 서초동까지는 한 14km 정도 걸리는데 이 수원까지 갔다 오려면 43km인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쳐주면 좋겠소. 이게 만약에 편의를 그 피고인 편의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간과를 한 겁니다. 간과를 해서 안 돼! 한 거죠. 이재명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그 성남FC 위례신도시 4개가 합쳤습니다. 합친 게 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위정교사 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공직선거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필 서울중앙지법 3개 중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4개가 같이 묶여있는 여기다가 그 배당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재판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 병합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 대법원에서 다 알죠. 아, 이거 시간 끌기구나. 또 하나는 이 수원지법이 무섭구나. 자, 그래서 안 돼. 바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2주 만에 기각을 했고 별도 기각 사유는 굳이 안 밝혔죠. 안 밝혀도 다 아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이 수원지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아, 이거 병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하영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재명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바로 신진호 재판장이죠. 지난달 이하영에게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김성태에게 며칠 전에 3년 6개월 선고를 한 그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한 부장판사는 아마 이재명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다.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자,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이 대북 송금 저승사자 신진호 판사 앞에 서다 이 부분에서 더 내막 속의 내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이 사설 기사입니다. 이 사설에서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게 속셈이 뭔지 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대통령실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입장을 지금 분명히 했죠. 뭐 분명히 했는데도 지금 이원석 또 추가로 채택하고 또 부속실장, 용산 부속실장, 또 비서실장 다 그 정무비서관, 정무수석 다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뭐냐? 이 탄핵 사유가 국민청원에 이제 이 국민청원이 제기가 됐고 거기서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130만 명인가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면은 그 청원을 한 사유가 있겠죠. 그 청원을 한 사유가 5가지입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이런 건데, 자,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 오히려 이재명 구하기로 변질될 우려. 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에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청원 사유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그때 국민의힘이 등원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끼리 소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거 청원을 받아들인 거죠. 원래 청원법에도 이런 것은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이 법사위 소위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땅땅 두드려가지고 청원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문제를 이재명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그럼 탄핵을 한다. 그 중에 사유 하나가 뭐죠? 이 전쟁 위기 조장입니다. 자, 전쟁 위기 조장을 탄핵 사유 하나로 들었는데, 전쟁 위기를 어떻게 조장했느냐? 이 탄핵 청원한 사람이 사례로 든 것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확성기 방송 시작했다고 전쟁 위기 조장했다. 자, 확성기 방송 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또 안 합니다. 그거죠. 오물풍선, 김여정이 오물풍선을 막 갖다 뿌리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을 했죠. 그런데 그게 전쟁 위기 조장이다. 자,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지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은, 이재명은 그때 북한을 뭐 우리 북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김정일, 김일성을 뭐 지칭을 하면서 선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 북한의 선대 주석, 그리고 또 본인이 북한에 돈까지 주고 북한에 막 방문하려고 하고, 자, 그런 이재명인데, 이 청원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죠. 지금 무슨 뭐 촛불 행동인가 맨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집회하는 공동대표. 그러면은 종북 인사입니다. 종북 인물이죠. 그럼 종북 인물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확성기로 대응을 한다고,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니까는 확성기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럼 탄핵 사유다 해서 끌고 가서 청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봐야죠. 이재명도 이게 전쟁 위기를 조장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이가 물어볼 일이죠. 뭐 다른 사유들도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무슨 뭐 후쿠시마 오염수 완전히 괴담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관련 해병대원 뭐 이것은 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들은 또 그 재판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청원법에도. 그런데 자기들끼리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이것을 하니까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 거부한다 이렇게 했고, 사설에서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슈 집중 해부를 할 텐데, 우선 이재명의 토사구팽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먼저 할까요? 자, 이재명이 왜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원석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저뿐이 아니고 이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원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신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수사를 거의 등한시했죠. 등한시 했을 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방해를 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수사 같은 경우는 전주지검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이창수 지검장이
상당히 이 수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쭉 하지 않았던 건 문재인의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회장과의 커넥션이죠. 뭐 2억 원 이상을 태국으로 이주하는 문대에게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다 청와대 당시 관련자들 또 관련 장관들 이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았다. 이원석이 막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영장 청구,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해야 된다는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묵살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를 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이 김건희 여사 거에 하나가 있고, 디올 파우치, 그 고소고발된 게 김정숙 관련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관련은 뭐 특활비 감봉권, 무슨 뭐 또 그 타지마할, 또 샤넬 의상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김건희 여사 거만 딱 꺼내가지고 이거 수사하라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죠. 전담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데도 민주당이 왜 김건희는 압수수색 안 하니 막 이렇게 또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중에 이 민주당 공천받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들었죠.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탄핵 발의를 하니까는 그때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본인이 검찰 조직이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청 해체한다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특별검사를 민변 출신 좌파 변호사를 임명을 해서 검찰청 검사들을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한 3번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1인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하는 것 아닌가, 검사들을. 자,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의 스피커들, 지금 박찬대를 비롯해서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은 이원석에게, 이원석은 식물총장인데 뭘 지금 그런 입장을 말을 하느냐. 그리고 김건희의 애완견,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제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한번 썼습니다. 아니, 이원석은 이재명 봐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입장문 발표했다고 검사 탄핵을 하니까는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선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막 폭발을 막 하고 있는데, 검찰 그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도 막 글에 올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입장문 발표를 했다고 막 애완견, 김건희 애완견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해서 그때 이미 토사구팽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청문회에 정인으로 민주당이 채택을 했습니다. 정인으로 나오라고 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본인은 그 개변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것만 꺼내가지고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게 편파적인데 왜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막 하지 않냐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정인으로 부른 다음 금요일에 같이 나오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 김건희, 어떻게 보면 뭐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을 국회에다가 불러놓고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들도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출석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헌법하고 법률을 무시한 거니까는 응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안 열릴 걸 알지만은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죠. 여론전을 해서 개딸들에게 뭉쳐라, 모여라,
자, 검찰총장까지 불렀는데 안 나온다. 그럼 이원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든 이게 봐주려고 했던 그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지금 기분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이 박찬대도 오늘 막 그 이원석 검찰총장을 막 야유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숱하게 조사해놓고 권력 앞에서는 알아서 기는 거나 기고 있나 알아서 기고 있나 권력 앞에서 국회의원들 아니 돈봉투 받은 사람들 그거 수사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우리가 검사들을 특검을 하는 것이다. 사건이나 조작하고 막 이런 식의. 자,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퇴임이 9월 15일입니다. 이미 후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물색을 하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 9월에 이제 물러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막바지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말이 토사구팽이죠. 사냥할 때 잘 써먹었던 사냥개를 사냥이 끝나고 나서 토끼를 잡고 나서 삶아 먹는다. 그 토사구팽. 또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청을 해산하겠다는 해체를 해버리겠다는 그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죠. 민주당이. 실제로 검찰청이 없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검찰청을 없앤다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아예 검찰을 거의 뭐 유령 취급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안 느끼고 곧 없어질 검찰인데 이런 그 생각이 민주당 안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범법자들. 최근에 그게 논란이 됐죠. 돈봉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뭐 그때 미리 이제 기소한 사람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부르는데 7명의 그 돈봉투 의원, 민주당 송영길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의원을 계속 소환을 통보를 하는데 안 온다는 거죠. 안 오고 이제 7명 중에서 1명은 이번에 국회에서 떨어졌고 6명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한다. 불응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검찰청 곧 없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에게 그때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쌍으로 했죠. 이 날짜를 8개씩 다 줬다고 합니다. 줘서 여기서 골라서 검찰에 들어오세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거 조사를 하려고 그리고 기소를 하려고 그 부부를 쌍으로 기소를 하려고. 그런데 아예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이재명 김혜경이 그 날짜 이 중에서 몇 개, 이 중에 4개를 줄 테니까 이 중에서 우리 검찰에 올 수 있는 날을 간택해 주세요. 근데 콧방귀도 안 낀다는 겁니다. 왜? 곧 없어질 검찰청. 뭐 검찰에서 날 불러. 우리를 불러.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조치를 해야죠. 강제 구인을 하든지 돈봉투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정치 야당 권력,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야유를 받는, 그리고 이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이죠. 이렇게 만든 책임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현석 검찰총장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내일쯤 입장문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또 퇴근길에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토사구팽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이 부분을 밟고 제가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인데 최원규 논설위원이 쓴 태평로라는 이 칼럼 안에 썼는데 최원규 논설위원이 법조 출입을 오래 한 기자입니다. 자, 지금 저 칼럼인데 법조 출입을 오래 한 기자인데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한명숙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는데 그때 뇌물 받아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살았죠. 실형도 살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사건으로 다른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1심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을 해서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를 했다. 이 전 대표 사건도 집중심리 필요, 대선 전 확정 판결에 혼란 막아야 이건데 자 뭐냐면은 한명숙 사례는 이겁니다. 한명숙이 2010년에 이 기억에 남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저 법조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2010년에 뇌물 사건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재판 속도. 재판부는 3번 공판 준비 기일 가진 뒤 막바로 들어가서 매주 월, 수, 검 3차례 재판을 했습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2010년 3월 8일 정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아무리 밤늦어도 재판 끝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무죄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이례적인 속도인데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재판 시작해서 한 달.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다. 할 건 다 했다. 밤늦게까지 하고 주 3회 하니까는 이재명의 지금 재판은 어떤 건 주 2회,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 위정교사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선거법 주 2회가 아니고 참 격주 2주 1회 이렇게 합니다. 형사재판은 집중 심리가 원칙입니다. 한명숙처럼. 근데 이제 우선 말씀드린 한명숙은 나중에 이거는 1심 무죄 받았지만 나중에 이 뇌물 사건으로 다른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 한명숙도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응했던 이유가 서울시장 선거에 그때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죄든 유죄든 나와야지 출마를 하니까는 재판 빨리 하는데 동의를 했죠. 그러면 이재명도 자기가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조작된 거다. 그러면 사건이 조작됐으면은 자기가 빨리빨리 재판을 하자고 해서 빨리빨리 결론이 나와야지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한명숙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한 것처럼. 자기도 무죄가 확신하면은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루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재판,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집중심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 매일 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 사건은 재판부가 원칙에 충실했던 거죠. 매일 정도는 아니지만은 월, 수, 검 열었으니까는. 그리고 한명숙 협조되어 있었다.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론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검찰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속전속결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신속한 재판에 요즘은 거의 없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을 매일 열지 못할 때는 다음 공판 기일을 14일 이내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특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돼서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판사들이 사실상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여기다 특히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는 이 1심 선고를 하면은 개딸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이 문자 폭탄을 받으니까 막 판사들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조에 한 번, 위정교사 사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열었는데, 이 두 사건은 일단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도 위정교사는 기소 1년 만에, 선거법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판사들은 부담 때문에, 사건 부담 때문에 집중 심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가중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게.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무슨 법대로 처벌을 하고 구속시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의 지금 최대의 그 재판 전략은 그전에는 총선 전에 모든 1심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음 대선 전에 3년 남은 대선 전에 모든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지금 그 꿈은 깨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어쨌든 그 전략이 만약에 이재명의 전략이 먹힌다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도 있다. 뭐냐면은 1심이,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와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논쟁이 잠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불소추 특권이 있죠.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재명이 대법원 이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은 지금 만에 하나 경우를 가상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난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법에 있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은, 헌법학자들은 불소추 특권은 새로 기소가 되는 것, 기소는 할 수가 없지만, 새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기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던 사안은 그대로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자유가 됐죠. 됐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대법원에 있으면 법원 받으러 안 가지만 어쨌든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유죄가 나버리면은 바로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이제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우기겠죠. 아니야. 헌법에 있는 불소추 특권은 진행되던 재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법조계에서. 소수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맞아. 그래서 재판 진행하면 안 돼. 이렇게 버티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기에 와 해서 또 막 그 대법원 앞에 나가고 법원 앞에 나가서 막 집회하겠죠. 그러면 또 상대편 진영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야, 이거 헌법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대통령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죠.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명숙 재판, 1심 재판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주 3회를 하든지 필요하면은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모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전에 끝나야 된다. 모든 게. 그래서 유죄든 무죄든, 무죄면은 그냥 뭐 출마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라에 대혼란이 오는 게 지금 불을 보듯 뻔한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최원규 논설위원의 이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여기서도 쓰지만은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이재명도 그걸 알 거다. 그럼 이재명도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이재명을 심리하는 그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을 하지 말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서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온다. 그것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 태평로 조선일보 칼럼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명숙 1심처럼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느낍니다. 뭐냐면은 당장 선거법부터 1심이 지금 잡혔죠. 사실상 잡혔죠. 구형이 첫 구형입니다. 여러 개 재판 중에서 첫 구형이 9월 6일 날 검찰의 구형 선고가 있고, 선거법, 그 다음에 보통 구형이 있으면 한 달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니까 10월 초에 첫 1심 선고가 내려지고, 1심 선고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심 선고면 술렁술렁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은 8월 18일 날 새로 대표로 취임을 할 텐데,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도 안 있어서 이제 구형이 내려지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1심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술렁술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술렁술렁 하는 정도가 아니죠. 발칵 뒤집혀지죠.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러겠죠. 대법원까지 기다려봐야 돼.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재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추세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 병합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 일부에 접수된 지 사흘 만에 기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조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신속하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은 바로 자기 발로 구체적 교도소 가야 되죠. 자, 말이 조금 새어 나왔지만은, 옆길로 빠졌지만은, 어쨌든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자, 원래 선거법이 633이죠.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인데 1심을 2년이나 끌었다. 근데 이제 10월 초에 1심 선고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규정대로 하면은 3.3에 끝내야 되죠. 2심, 3심.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이 재판 진행 속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전체 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3을 지키겠죠.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2심이 내년 1월,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4월, 다 지켜도 3개월 다 채워도 내년 봄에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하나가 나와서 거기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 그 다음 다른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릴 것도 없이,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이재명이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이 문제고, 정치적으로는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년 봄에 끝나버리는 거죠. 피선거권이 없어지고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지고 434억 물어내야 되니까 그거 보존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갑자기 전국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돌려서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탄핵 작업을 뭐 청문회를 하겠다 하고, 또 지난 토요일에 뭐 박찬대 하고 뭐 항우나
조국당 하원하고 또 좌파 단체들하고 집회를 열어가지고 탄핵 이야기를 막 했죠. 그때 이재명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이러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법부의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재명도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서서히 조성이 돼 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포인트. 어쩌면 이게 또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겁날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아마 그때 선거할 때 되면은 아마 개딸들을 중심으로 법원 앞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벌금 한 80만 원.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벌금 80만 원으로는 도저히 때릴 수 없는 양형 기준이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는 하겠죠. 이재명 쪽에서. 그런데 거기에 전혀 시도 안 먹힐 재판부 앞에 이제 이재명은 서야 됩니다.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 이 신진우 이제 판사가 무섭고 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병합시켜달라 했는데 NO 해서 기각이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 서야 되는데, 자, 신진우 부장판사가 제가 대북 송금 사건 1타 강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이 세 사람이 대북 송금 사건의 세 축이죠. 자, 이재명은 돈을 받은 자입니다. 제3자 뇌물죄.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준 자, 김성태가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이재명은. 자, 어쨌든 돈을 받은 자, 돈을 준 자, 이화영, 지금 김성태, 자기 돈 썼으니까, 김성태. 그 돈을 대신 내주라고 중간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이 세 축이 있죠. 이제 공범들인데, 그 중에서 돈을 준 자, 돈을 받은 자, 그 중앙에 이화영,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각각 재판을 받는데, 이 세 사람의 재판장이 전부 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재명은 피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안 돼! 그대로 받아! 했죠. 왜 저승사자인가?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을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화영이 또 재판 질질 거려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 8개월을 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중간에 있는 이 브로커에게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9년 6개월 안에는 본인의 어떤 뇌물 받은 거, 다른 거, 쌍방울에 개인적으로 뇌물 받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9년 6개월 안에는 대북 송금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돈을 준 자가 3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혐의도, 다른 제목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대북 송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판사가 돈을 준 자,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 브로커, 둘 다 죄가 있다고 1심 선고를 했는데 돈을 받은 자가 무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다 일맥상통한 그 판결문 안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심 유죄가 확실한데 돈을 받은 자는 형량이 더 많죠. 1억 원 이상 받았으면 특가법인데, 특가법은 제3자 뇌물죄 특가법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이 800만 달러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큰일 난 거죠, 한마디로. 이 재판이 또 신속히 진행된다. 집중 심리.
집중 심리로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이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신진호 부장판사의 임기가 물론 이 임기를 더 늘릴 수도 있죠. 저번에 이 조국 재판부가 한 4년 6개월인가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넘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년 초가 임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집중 심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수원으로 매주 이상 일주일에 2번 정도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정이 빨리 되면은 내년 봄에 신진호 부장판사가 가기 전이라도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이 한 사람은 3년 6개월, 한 사람은 9년 6개월. 그러면은 실형이 분명하죠.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면은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정 구속은 이 체포동의안, 검찰이 제출하는 구속영장처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안 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지점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신진호 부장판사가 대북송금 저승사자이기도 하지만 성남 지역의 토착비리 저승사자입니다. 성남 경기도. 이 김만배를 처음 구속한 사람이 김만배는 그때는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신진호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후임자 은수미 성남시장 후임자 은수미를 지금 나오네요. 신진호 부장판사 가고 은수미 김만배 됐을 때 은수미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을 한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진호 판사 앞에 이재명은 섰고 신진호 판사는 대북송금 저승사자일 뿐 아니라 대북송금 일타 강사다. 가고 원희룡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 있는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전에 이 대장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직격탄을 날렸죠. 이재명에게. 이 대북송금 누구보다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진호 부장판사고 그 신진호 부장판사 앞에 이재명은 주 2회든 수원까지 가서 법대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욱더 지금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 자락을 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하고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거리 집회, 길에서 박찬대, 황운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황운하가 어떻게 보면 더 급하죠. 조국은 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구속돼야 되고 황운하도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2심하고 대법원 거치면 바로 구속될 사람이죠. 그런 황운하가 거리 집회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스팔트에 찬바람이 들기 전에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버젓이 지금 하고 다닙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탄핵을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탄핵 건수를 찾으려고 최상병 특검법을 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직권 남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거부권으로 안 되니까 이 상설특검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또 꼼수를 부려서 상설특검에 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쪽으로 또 국회 규칙을 고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모든 길은 탄핵으로 통한다. 윤석열
탄핵. 이재명 조국 살기 위해서. 그런데 탄핵거리가 마땅치 않다. 그게 이재명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내전을 벌이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막 탄핵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영부인의 뭐 당무 개입이니 자기들끼리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댓글팀 이런 걸 하니까는 민주당이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이걸 또 확대 재생산시키고 좌파 매체들이 아 이거 탄핵감이야. 탄핵거리가 막 가뜩이는 없는데 이재명은 자기 살기 위해서 탄핵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막 던져주니 이재명이 벼랑 끝에서 뒤돌아보면서 씩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계속 떠오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떠오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이 생각 같아서는 4명의 그 경선 후보들이 일단은 유세 중단 이거 도저히 끝나면 큰일 난다. 유세 중단 선언이라도 했으면 싶지만 뭐 TV 토론 예정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TV 토론 정도는 그 하더라도 유세에서 좀 가격한 행동을 좀 자제를 시키는 어제 뭐 거의 뭐 폭력 사태 비슷하게 있었죠. 참모들에게도 선거운동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국민도 들리도록 확실하게 내줘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격하는 후보들이 유세 중단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렵죠. 저는 이 논란의 지금 중심에 서 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라도 유세 중단을 선언을 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유세를 본인이 먼저 중단하겠다. 이 정도 선언은 나올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7월 16일 비 오는 밤에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송국근의 현장 정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